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무당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소름 끼치는 괴담. 어렸을 적 나는 집안의 막내로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 우리 집엔 위로 누나 2명이 있었다. 할머니들은 아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을 낳지 못해 항상 눈치를 보였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나를 낳았을 때도 딸이 아닐까 노심초사했지만 아들이었고, 어머니와 친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하셨다. 셋째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던 우리 집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흥미를 보이는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그때그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바로 부모님께서 사주셨다. 나는 부족함 없이 자랐다. 그렇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진학을 앞둔 겨울이었다. 우리 반에는 유난히 얼굴과 몸에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빈티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다. 마치 하늘에서 까마귀라도 내려와 친구하자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아이였다. 그 여자아이는 나를 바라보며 인사했다. 안녕. 내 이름은 미네라고 해. 나는 미네와는 짝이 되고 싶지 않았다. 교탁 앞으로 걸어가 네모난 상자에서 쪽지를 펼쳤다. 미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나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미네의 머리끄덩이를 잡아 땅으로 내팽개쳤다. 미네는 서럽게 울었다. 우는 동안 볼을 타고 눈물이 내려왔는데 눈물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했다. 선생님은 나를 크게 꾸짖었지만 나는 선생님을 뿌리치고 학교를 나갔다. 선생님은 우리 집으로 전화를 하셨고 어머니께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난다. 다음 날 나는 미네에게 내심 미안해졌고 사탕 1개를 주며 정식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어제 많이 아팠지? 미네는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나는 아이의 환한 웃음에 더욱더 미안해졌다. 사과하고 나니 미네도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미네라는 아이는 마음씨가 천사 같았다. 나는 미네와 친해지려고 말을 걸었다. 부모님은 뭐 하셔? 미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이혼하셨어. 나는 순간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곧장 사과했다. 내가 사과하자 미네는 괜찮다는 듯 애써 웃음을 지었다. 괜찮아. 너희 부모님은 뭐 하셔? 미네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 묻자 나는 부모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러자 미네의 동공이 살짝 확대되며 나를 부러운 듯 쳐다보았다. 부모님이란 정말 좋은 거구나. 나도 부모님 품에 한 번이라도 안겨봤으면. 왠지 모를 슬픔이 미네의 얼굴에 묻어났다. 그럼 미네의 분위기를 전환시키려 헛소리를 짓걸렸다. 내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너의 부모님을 찾아줄게. 미네는 환하게 웃으며 나의 2 손을 꼭 붙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헛소리가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내심 기뻤다. 그렇게 어느덧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가 버렸고 나는 미네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어 있었다. 방과 후에도 주말에도 나와 미네는 함께 놀았다. 항상 헤어질 때면 미네는 버릇처럼 그 말을 꺼내곤 했다. 꼭 우리 부모님 찾아줘야 해. 그럼 내일 보자. 나는 어느덧 내 헛소리가 약속까지 진화되어 있었고 그런 내 말을 굳게 믿고 있는 미네였다. 다음 날도 방과 후 미네와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았다. 나는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겨 미네에게 물었다. 너희 부모님은 왜 이혼하신 거야? 미네는 나의 물음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다. 그렇게 해가 지고 나와 미네는 헤어지며 인사를 나눴다. 오늘도 역시 부모님을 찾아달라는 말을 했다. 매일같이 하는 미네의 말에 나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되는 게 아닌지 내심 걱정되기 시작했다. 시간은 훌쩍 흘러 졸업식이 다가왔다. 학우들을 슬프게 하는 졸업식 노래가 잔잔하게 강당에 울려 퍼졌고 미네와 나는 이별을 준비해야 했다. 졸업식 날 많은 아이들의 부모님이 오셨고 미네의 부모님은 오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과 함께 졸업사진을 찍었다. 미네와 나는 활짝 웃었다. 그게 나와 미네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서로 매일 만나서 놀고 연락하자는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미네의 전화가 귀찮아진 나는 중학교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미네와는 점점 멀어졌다. 2학년이 되자 미네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미네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고아원에 보내졌다고 들었다. 그렇게 미네는 내 기억 저 멀리서 사라졌다. 미네에 관한 기억을 잊어버린 채 시간이 흘러나는 성인이 되었다. 대학 공부에 지쳐 기가 약해졌는지 최근 들어 가위에 자주 눌리기 시작했다. 가위의 강도는 점점 강해져 이제는 아침까지 풀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매일 자는 것이 두려웠다.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용한 무당을 알고 계셨다며 그 집에 데려가셨다. 이분이 아들로 너를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이야. 나는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고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묘한 무당의 포스에 살짝 기가 죽었다. 예의상 무당에게 인사했지만 무당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무당은 나를 매서운 눈초리로 계속 바라보았다. 눈을 1초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센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무당에게 묻자 무당은 쌀알을 굴려보더니 쌀 한 톨을 잡으며 나를 다시 찌려봤다. 갈수록 거의가 심해지지. 순간 나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잠도 잘 못 자지? 무당이 계속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평소 이런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무당의 말은 정확했다. 얘가 왜 갑자기 이러죠? 어머니는 근심 어린 눈빛으로 무당에게 물었다. 어렸을 적 당신 아들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어. 그 여자아이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당신 아들을 원망하며 저주하고 있어. 빨리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 아들은 사라질 거야. 무당의 매서운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나는 무당의 말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약속이라고. 나는 머릿속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찾아 미친 듯이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기억 저 멀리 있는 미네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미네가 어렸을 적 나에게 매일같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매일 헤어지면서 부모님을 찾아달라고 했지.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네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미네 부모님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그 이름을 기억하려 애썼지만 생각나지 않았다. 그때 무당이 한심하다는 듯 나를 보며 말했다. 어째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어? 이 여자아이의 기는 산 사람의 기로는 제압할 수 없어. 무당의 말을 듣고 어머니는 더 초조해지셨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어머니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무당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 한 번 깜박거리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무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위를 하나 꺼내더니 내게 말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가위를 줄 테니 이걸 베개 밑에 10일 동안 두고 자야 해. 단 하루라도 베개 밑에 가위를 안 넣고 자면 당신 아들은 사라질 거야. 나는 무당의 말대로 베개 밑에 가위를 넣고 잠을 청했다. 그런데 거짓말처럼 가위는 눌리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춤이라도 출 기세였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가위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어머니도 그런 나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나 10일째 되던 날 나는 실수로 베개 밑에 가위를 넣는 것을 깜빡해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잠에서 깨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가위에 눌린 것을 직감했고 가위를 두고 자는 것을 잊었다는 것도 그제야 깨달았다. 이전과는 다르게 더 강한 힘으로 내 몸을 조여왔다. 마치 밧줄로 묶인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가위에서 깨어나려고 끙끙대던 중 문득 천장을 바라보았다. 천장에서 새까만 사람처럼 생긴 물체가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육안으로 구별될 정도로 뚜렷하게 이목구비가 보였다. 그녀가 내 얼굴 가까이 다가올수록 나의 신음소리는 커져만 갔다. 그년이 내 바로 코앞까지 왔다. 검은 자는 어딜 팔아먹었는지 흰자만 가득했고 얼굴에는 80대 노인처럼 주름이 자글자글했다. 그녀는 내 코앞에서 얼굴을 계속 들이대더니 갑자기 미친 듯이 머리를 좌우로 흔들었다.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현실이었다. 심장이 요란하게 요동쳤다. 너무 두려워서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애한 눈물이었다. 갑자기 그년이 내 얼굴에 더욱 가까이 다가오더니 내 이마에 닿았다. 오랜만이다. 순간 나는 얼음덩어리처럼 굳었다. 죽은 미네가 내 양쪽 얼굴을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왜 한 거야? 미네는 나의 얼굴을 더욱 세게 쥐며 말했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빌었다. 그 말 하나만 믿고 버텼는데 죽는 순간까지 내가 약속을 지킬 줄 알고 내 연락만 기다렸어. 미네는 내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겼다. 내가 나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했지? 머리카락이 뽑힐 정도로 세게 잡아당기며 미네는 내 몸에서 하얗고 뽀얀 물체를 꺼냈다. 미네의 눈은 흰자만 가득했고 그녀의 눈동자는 웃고 있었다. 하얀 물체는 계속 실처럼 나왔고
끊길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많은 양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나는 몸이 둥둥 떴다. 뭔가 이상했다. 내 육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고 나는 하얀 물체로 변해 떠다니고 있었다. 미네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미친 듯이 뽑아가며 내 육체를 꺼내 자신의 썩은 몸에 집어넣었다. 그녀는 나의 몸을 차지했고 나는 썩은 육체 속에 갇혀버렸다. 이 썩은 육체에서 내 원래 몸을 바라보니 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다. 나는 미네에게 내 육체를 빼앗기고 썩어 문드러진 몸에 갇힌 채로 정신을 차렸다. 미네는 이제 내 몸을 차지하고 자유롭게 움직였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미네는 나의 모습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나를 보며 기뻐하셨고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대했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없었다. 나는 이 끔찍한 육체 속에 갇혀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나는 이 썩은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내 육체는 이제 미네의 것이었고 나는 이 지옥 같은 상태에서 점점 절망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미네는 나의 몸으로 모든 것을 차지한 듯 보였지만 그녀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그녀는 나의 육체에 갇힌 상태에서 점차 힘을 잃어갔다. 내가 그녀를 계속해서 저항하며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미네가 내 몸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내 정신은 아직도 내 몸을 되찾고 싶어 했다. 어느 날 밤 나는 미네가 잠들어 있을 때 그녀의 정신을 끌어내리려 시도했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반복해서 시도할수록 미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서서히 내 몸에서 나갈 수 없게 되었고 나의 저항에 점점 더 힘들어 보였다. 그리고 그날 마침내 나는 미네의 의식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내 몸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미네는 두려움에 떨며 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었지만 나는 그녀를 몰아내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그 순간 미네는 마치 빛에 닿은 그림자처럼 내 몸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의 몸은 이미 미네의 저주로 인해 심각하게 상해 있었다. 나는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을 나섰다. 내가 부모님께 돌아갔을 때 그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이미 너무 변해버린 상태였다. 폐가의 아줌마. 어릴 적 나는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친구 3명과 함께 뒷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들어간 지 약 30분 정도 지나자 폐가 하나가 눈앞에 나타났다. 우리는 폐가 안을 탐험하기로 했다. 방이 3개 있는 집이었다. 거실에는 야한 책이 몇 권 놓여 있었고 친구들은 그 책을 뒤적거리며 기뻐했다. 나는 그다지 흥미가 없어서 방을 둘러보기로 했다. 옆방으로 들어갔지만 가구도 없었고 단지 벽장 하나만 보였다. 나는 호기심에 벽장 문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등을 돌린 채 앉아있는 뚱뚱한 아줌마가 있었다.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 아줌마는 움직이지 않았다. 공포보다는 당황스러움에 사로잡혀 조용히 벽장 문을 닫으려고 했다. 그런데 내가 문을 닫으려는 순간 아줌마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다. 나는 아직도 그 장면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 아줌마의 얼굴에는 눈알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부분은 까만 구멍이었고 벌린 입안에는 이빨이 없었다. 그리고 얼굴 전체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망쳤다. 계속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 진정이 되어 부모님께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산속 깊은 곳에 간 것이 들킬까봐 혼날 것 같아서 나는 이 일을 비밀로 하기로 했다. 집에 돌아온 나는 공포를 잊기 위해 게임기를 켰다. 그런데 게임을 하는 도중 벽장에서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벽장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아까 그 아줌마가 보였다. 나는 또다시 비명을 지르며 부엌으로 어머니에게 울며 매달렸다. 벽장에 아줌마가 있어. 어머니는 나를 달래며 벽장을 확인하러 가셨다. 하지만 어머니가 벽장을 열고 말하셨다. 아무것도 없잖아. 어디에 아줌마가 있다는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벽장 안을 들여다봤다. 아줌마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눈알 없는 채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나는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그 이후로 나는 벽장이 있는 방을 가능한 한 피하려고 했다. 지금도 그 벽장 안에 아줌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무서워서 확인할 수가 없다. 나는 그 아줌마를 3번 봤는데 볼 때마다 벽장에서 점점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다. 사라진 남자.
언니는 그 옛날 남자친구와 함께 언니 친구 커플과 넷이서 한밤중에 드라이브를 갔었다고 한다. 언니 친구의 남자친구는 영감이 강한 사람이라 귀신을 보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다. 무서워서 우는 것은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온다고 했다. 그날도 드라이브 중이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언니와 나머지 사람들은 그가 이런 모습을 자주 보였기에 또 보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가 갑자기 차를 세워달라고 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도 그는 그저 세워달라고만 했다. 할 수 없이 차를 갓길에 세웠다. 그리고 괜찮아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앞으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너희들 도망치지 말아줘 약속할 수 있어? 모두는 당연히 안 도망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그의 모습을 보면 도망칠 마음도 없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잡혔어. 모두가 그의 발밑을 보았다. 차 바닥 아래에서 하얀 손이 나와 그의 양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언니는 안 도망가겠다는 말도 있고 소리 지르며 차에서 내려 도망쳤다. 언니가 도망치자 나머지 사람들도 덩달아 도망쳤다. 그들은 차에서 한참 떨어진 곳까지 달려가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내릴 기미가 없었다. 그들은 자동차로 돌아갔지만 남자는 보이지 않았다. 차에서 내리는 모습도 보지 못했는데 그는 사라져버렸다. 그 이후로 그는 10년 넘게 행방불명 상태다. 뺑소니 목격자. 내가 일하던 가게의 알바생이 어느 날 뺑소니 사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중에 흰색 승용차가 도로에 쓰러진 여자를 트렁크에 넣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다. 그 장면을 보면서도 알바생은 신고하지 않았다. 자기도 음주운전 중이라서 걸릴까봐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한심해서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알바생은 음주운전이 걸리면 내가 더 문제잖아요. 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이후 나는 뺑소니 사건 목격자를 찾는 전단지를 발견했다. 그 전단지에는 어젯밤 1시경 흰색 아우디가 한 여성을 치고 시체를 트렁크에 실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말한 사건이 이 사건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전단지를 사진으로 찍어 알바생에게 보냈다. 이거 내가 본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알바생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신고하면 나도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답장이 왔다. 나는 다시 답장했다. 네가 신고하면 피해자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너도 처벌받겠지만 그놈보단 적게 받을 거야. 알바생은 고민 끝에 알겠어요. 신고해볼게요. 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다음 날 알바생은 일을 나가지 않았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그 다음 날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그 전단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범인이 붙인 것이었다는 것을. 진짜로 죽을 뻔했다. 아직 국민학교라고 불리던 시절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그 당시 롤러스케이트가 유행하고 있었다. 사촌 동생이 롤러스케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나는 그걸 빌려 타기 위해 나갔다. 사촌 동생네 집 앞에는 쌀전이라고 불리던 넓은 주차장이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스케이트를 타기 위해 줄을 매고 있었다. 그때였다.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후진을 하더니 내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 차가 나를 봤겠지 하고 그냥 줄을 매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소리가 났다. 그 승용차가 내 뒤를 그대로 받아버린 것이다. 롤러스케이트 바퀴 때문이었는지 나는 그대로 차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사람들이 뛰어나와 나를 차 밑에서 끌어냈고 안 다쳤니? 라는 물음에 나는 롤러스케이트를 타다 사고 난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괜찮다고 대답하고는 그 자리를 피했다. 그 승용차는 곧바로 사라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롤러스케이트 이야기가 나왔다. 나는 그때의 사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자 친구가 말했다. 너 진짜 죽을 뻔했네. 나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다. 어려서 차 밑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았으니까 괜찮았지.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네가 차 바퀴 쪽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산 거지. 바퀴 쪽이었으면 어땠겠냐? 순간 소름이 쫙 돋았다. 차 바퀴가 나를 깔고 갔을 상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지금도 가끔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진시황은 살아있다. 교수님께 들은 기묘한 이야기가 있다. 그 교수님은 중국어 학과 교수님이셨다. 단순히 중국어만 아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나 역사에도 매우 해박하셨다. 교수님이 젊었을 때 직접 중국을 여행하면서 겪은 일이다. 몇십 년 전 교수님은 친구 2명과 함께 중국을 여행하기로 계획했다. 그 당시에는 한중 수교 전이라 중국에 가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래서 교수님과 친구들은 중국으로 직접 가는 대신 동남아를 경유해 중국에 가는 편법을 쓰기로 했다. 그들은 동남아에 도착했지만 중국으로의 입국 심사가 탈락되었다. 당시 불법 취업 문제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웠다. 결국 교수님과 친구들은 일본을 거쳐 가는 루트를 선택했지만 일본에서도 입국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러던 중 일본에서 제1동포 상인을 만나게 되었다. 그 상인은 동남아에서 장사를 하며 뇌물을 주고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교수님과 친구들은 그의 말을 믿고 그와 동행하게 되었다. 브로커는 교수님과 친구들을 트럭과 지게차에 태우고 이동했다. 처음에는 자신을 가전제품 상인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며칠 후 교수님은 그의 짐을 우연히 열어보고 그가 밀수하고 있던 것이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교수님과 친구들은 매우 불안해졌다. 중국에서는 마약 소지죄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에 브로커가 잠든 틈을 타 밀림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들은 밀림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며칠 동안 헤매던 끝에 강을 발견했고 그 강을 따라가다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은 황토벽과 초가집으로 이루어진 매우 낡은 마을이었다. 교수님은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려 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방언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그 마을에 촌장이 나타났고 교수님과 필담을 시도했지만 그들이 쓰는 한자는 고대 진나라의 한자였다. 그 촌장은 교수님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해서 마을에 살라고 했다. 교수님은 겁에 질려 그 마을을 탈출하려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막아섰다. 결국 교수님은 다시 밀림 속으로 도망쳤다. 몇 년 후 교수님은 학문 연구를 위해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그때 중국의 학자들과 그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본 고대 한자에 대해 설명했다. 그 중국 학자들은 그 한자가 진시황 시대에 사용되던 고대 한자라고 밝혀냈다. 그 마을은 진시황 때 만리장성 구역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이 숨어 살던 곳이었다. 그들은 진나라가 망한 줄도 모르고 아직도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헤어진 미친 남자친구. 7월 22일. 집이 온통 어두웠다. 늘 환하고 아늑할 것 같았던 작은 원룸이 어느새 캄캄한 창고처럼 느껴졌다. 형우에게 이별을 통보한 지 얼마나 되었을까? 며칠인지도 잘 모르겠다.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살던 원룸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었다. 처음 이 원룸을 구했을 때도 집값이 너무 싸고 방범창이 없어서 위험하다고 느꼈다. 그런데 형우를 만나고 나서는 그다지 무섭지 않았다. 형우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줬고 날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형우와 헤어졌다. 내가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형우는 계속 결혼 이야기를 했고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다. 결국 나는 형우에게 헤어지자고 말했고 그는 나를 보내주었다. 이제는 그가 없는 이 원룸에서 무섭고 외로운 시간만 보낸다. 7월 23일. 친구들이 찾아와서 억지로 나를 끌고 나갔다.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이 억지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밥도 먹고 화장도 해줬다.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나가서 조금 기분이 나아졌다. 7월 25일. 방학이기도 하고 미친 듯이 놀아보자고 결심했다.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돌아왔는데 생수가 없다. 생수가 분명히 반쯤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져 버렸다. 결국 나는 수돗물을 마셨다. 속이 미식거렸다. 7월 26일. 오늘도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신나게 놀았다. 그리고 친구 집에서 자고 아침에 집에 돌아왔다. 집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공허한 느낌이 들었다. 형우가 있었으면 문자를 보냈을 텐데 이제 그럴 수도 없다. 7월 30일. 효민이랑 지선이가 해운대에 놀러 가자고 해서 같이 다녀왔다. 바닷가에서 남자들이 치근덕거렸지만 효민이는 그게 재미있는 듯했다. 나는 그저 물놀이가 더 재미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뭔가 낯설다. 형우와의 추억이 떠올랐고 그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다. 7월 31일. 요즘 창문 밖에서 이상한 시선이 느껴진다.
처음에는 그냥 착각인 줄 알았지만 집에 올 때마다 집안의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뀐 것 같다. 무서운 기분이 든다. 형우가 너무 보고 싶어졌다. 8월 1일. 누군가가 집에 드나드는 것 같다. 형우에게 문자를 보내보았다. 그는 답장으로 내가 거길 왜 가? 라고 했다. 미안하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그는 더 이상 답장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제야 내가 그에게 정말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달았다. 8월 2일.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다. 어젯밤 누군가 내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침입 흔적은 없다고 했다.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다. 8월 5일. 어젯밤에도 검은 그림자가 방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침이 되어서야 그 그림자는 사라졌다. 문에 봉인지를 붙여놓았지만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 정말 귀신이라도 있는 걸까? 8월 6일. 경찰이 다시 집에 왔다. 그들은 여전히 아무 흔적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우리 집 주변을 순찰하겠다고 했다. 나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다. 8월 7일. 오늘도 집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방범창도 멀쩡하고 현관문도 그대로였다. 나는 계속 불안한 상태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왔다.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형우에게 다시 연락해볼까 고민했지만 그는 나를 완전히 차단한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집을 비웠다. 며칠 동안 집에 돌아오지 않고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인했다. 그 영상 속에는 한 남자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있었다. 그는 내가 없을 때 방 안에 들어와서 나의 물건을 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천천히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다. 그 얼굴은 형우였다. 널 위한 진원곡이야. 그의 목소리가 영상 끝에 담겨 있었다. 장례식에서의 이상한 손.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어느 시골 마을에 있는 친구의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했던 일이 있었다. 그 시골 마을은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있었고 장례식장도 마을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다. 장례식장이 워낙 외딴 곳에 있어서 조금 으스스했지만 주변에는 함께 온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다지 무섭진 않았다. 밤이 깊어가고 문상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나니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다. 나는 친구와 함께 장례식장 옆 작은 방에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잠결에 문득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내 몸이 묘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다.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마비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겨우 눈을 떠보니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내 옆에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그때였다. 무언가가 내 팔을 살짝 잡아당겼다. 나는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손은 점점 강하게 나를 잡아당겼다. 그 순간 나는 친구를 깨우려고 몸을 움직였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손은 나를 끌어내리려는 듯 계속해서 내 팔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차갑게 느껴졌고 문득 장례식장의 고인이 생각났다. 혹시 그 고인의 영혼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곧 그 손은 사라졌고 나는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몸이 풀렸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친구를 깨웠지만 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자고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장례식장을 다시 방문할 일이 있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 손이 정말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거울 속의 나. 몇 년 전 나는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 그곳에는 내가 어릴 적 사용하던 방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방 한쪽에는 오래된 큰 거울이 있었다. 그 거울은 내가 어릴 적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이제는 거울 표면이 조금씩 흐려져 있었다. 거울을 보며 나는 옛날 생각이 떠올랐다. 어릴 적 나는 그 거울 앞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울 앞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응시하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거울 속의 나가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따라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은 더 강해졌다. 나는 더 이상 거울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잠에서 깨어난 나는 거울 속에서 나와 닮은 얼굴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다. 거울 속에 나는 나를 비웃고 있었다. 나는 소름이 돋아 몸을 돌렸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 느껴졌다. 내 방은 분명 어둡고 조용했는데 거울 속에서 나는 여전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에 내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방을 뛰쳐나왔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거울을 다시 마주하지 않으려 했다. 며칠 후 부모님께서는 그 거울을 치우셨고 나는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사라진 아이. 초등학교 시절 우리 동네에는 작은 공원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다. 나는 친구들과 자주 그 공원에 가서 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원에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 그 아이는 내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놀다가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친구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어디 숨었니? 장난치지 마. 우리는 공원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그 아이는 어디에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점점 불안해졌다. 그날 저녁 그 아이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공원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도 그 아이는 찾을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잊어갔다. 하지만 나는 그날의 공포를 잊을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혼자 그 공원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공원은 조용했다. 나는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나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사라진 그 친구의 목소리였다. 나는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소름이 끼쳤지만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공원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순간 벤치 옆에 있는 오래된 나무 뒤에서 그 친구의 모습이 보였다. 그 아이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너 어디 있었어? 모두가 널 찾고 있었어. 나는 두려움을 감추고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눈이 검게 변하고 입이 찢어지듯 벌어졌다. 나는 너무 놀라 도망쳤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공원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여전히 사라진 채로 남아있다. 기묘한 엘리베이터. 대학 시절 내가 살던 아파트에는 오래된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었다. 그 엘리베이터는 몇 년 전에 고장나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고 오래된 쇠의 냄새가 났다. 나는 버튼을 눌렀고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췄다. 문이 열렸지만 아무도 타지 않았다. 나는 문이 다시 닫히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문이 닫히지 않았다. 그때 나는 엘리베이터 문 옆에 서 있던 작은 그림자를 보았다.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문 옆에 서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아이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눈이 검게 빛났다. 내려가. 그 아이가 작게 속삭였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연신 눌렀지만 엘리베이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림자는 점점 나에게 다가왔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엘리베이터는 그 이후로 다시 고장 나버렸다. 나는 다시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다. 지하실의 소리. 우리 집에는 오래된 지하실이 있었다. 그곳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고 언제나 차갑고 어두웠다. 어느 날 나는 그 지하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잡음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 소리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지하실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였다.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심지어 밤이 깊어질수록 더 크게 들려왔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나를 감쌌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 순간 지하실에서 누군가의 손이 문틈 사이로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문을 닫았고
곧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지하실을 다시는 열지 않았다. 지금도 그곳에서 무언가가 나를 부르고 있을지 모른다. 버려진 병원. 나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버려진 병원을 탐험하러 간 적이 있다. 그 병원은 몇 년 전에 문을 닫았고 그 이후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했다. 우리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병원을 찾아갔다. 병원에 들어서자 썩은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맞이했다. 병원 내부는 어두컴컴했고 오래된 의료기구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곧 호기심이 더 커져 우리는 병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1층에는 별다른 이상한 점이 없었다. 그저 버려진 병원의 흔적들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2층으로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2층 복도에 들어서자 누군가 우리 뒤를 따라오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우리는 그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복도 끝에 있는 병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도와줘. 그 소리는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다른 병실들처럼 텅 비어 있었지만 벽에는 누군가가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자국 아래에는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여기서 나가. 그 문구는 분명 경고였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더 깊이 들어갔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불빛이 꺼졌고 복도에서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오기로 했다. 그런데 출구로 가는 길은 우리가 처음 들어왔던 길과 달랐다. 우리는 병원 안에서 길을 잃었다. 발자국 소리는 더 가까워졌고 그 소리는 바로 우리 뒤에서 멈췄다. 그때 나는 차가운 손이 내 어깨를 잡는 것을 느꼈다. 밤의 공원. 나는 어느 날 밤 집 근처의 공원을 산책하기로 했다. 그 공원은 낮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밤이 되면 텅 비어 있었다. 그날도 공원은 고요했고 나는 그 고요함을 즐기며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런데 걷다가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은 나와는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머리가 축 늘어져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쉬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그 사람을 지나치며 자연스럽게 얼굴을 보려 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머리카락이 길게 내려와 있었다. 갑자기 그 사람의 몸이 이상하게 비틀리더니 마치 무엇인가에 끌리는 듯 천천히 일어섰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든 채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다. 나는 공포에 질려 그곳을 뛰쳐나왔다. 뒤돌아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그 공원을 밤에 가지 않았다. 기묘한 택시. 한밤중에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날은 늦은 시간이었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택시 기사도 말이 없었고 차 안은 조용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차가 도로 한가운데서 멈췄다.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내리더니 차 밖으로 나갔다. 나는 조금 불안했지만 그저 잠시 멈춘 거겠지 하고 기다렸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도 기사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창문을 내려 밖을 보았지만 기사님은 어디에도 없었다. 갑자기 택시가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는데도 차는 서서히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겁에 질려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그리고 백미러를 통해 차 뒷좌석에 누군가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내가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차에서 뛰쳐나오려 했지만 차는 계속 달리고 있었다. 그 순간 뒷좌석에 있던 사람이 내게 다가왔다. 차가 멈췄을 때 나는 정신을 차렸고 그때는 이미 목적지에 도착해 있었다. 기사는 다시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다 왔습니다.